야당 창당, 중진 불출마와 험지 차출 등 내년 총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프레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4선 국회의원, 전 윤석열 국민캠프 총괄 특보단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 수도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신한 인물 수혈의 필요성을 강조. 중요한 게 수도권 승리 아닙니까? 젊고 참신하고 이제 스마트한 그런 이미지가 수도권 선거에도 좀 맥힐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바라본 비상대책위원회 역할과 내년 총선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여당 대표로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 젊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한동훈 전 장관의 역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를 꼽으라면 어떤 걸 지적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를 못 느낍니다. 왜냐? 민주당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 국민의힘에 주어진 첫째 과제는 뭐니 해도 내년 총선 승리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년 총선 승리 녹록지 않습니다. 네. 정부 지원론보다 견제론 심판론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 심판론에 대한 프레임을 대전환시키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네. 한동훈 대 이재명의 맞짱 대결 제가 주장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총괄 수사 사령탑 장관,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그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여야 각 진영의 대표 주자가 두 분 아닙니까? 한동훈, 이재명. 미래 지도자 미래 말씀이십니까? 권력 싸움으로 승화시키자. 프레임에 대전환시키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모셔옵니다만 뭐니 해도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 캐스팅 보트는 중수청이 집니다. 우리가 짧게 중도청, 수도권, 청년. 그러면 중수청이 어필할 수 있는 비대위원을 먼저 우리가 인선을 해야 된다. 네. 중수청이 어필할 수 있는 비대위원을 선출한 그 이후에 중수청에 맞는 선거 전략, 메시지, 정책, 공약 이것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정치 경험 등을 이유로 비대위원장 인선 때 당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당정 관계라든가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문제 또 공관위 구성 이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통령의 할 말을 하는 당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정 관계 변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정 관계 지난 우리가 그 10월 10일인가요? 강서구 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보궐선거의 민심이 뭐냐면은 여당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용산 대통령실의 이중대 역할에만 고정시키지 마라. 좀 더 당정관계를 리세팅해서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으로 긴장협력관계를 하면서 윤종무 성공을 견인해 나가라.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정관계 재정립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한동훈 두 분 사이에 오랫동안 두터운 신뢰가 형성돼 있고요. 두 분 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운명 공동체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과거 1987년 우리 정구화 앵커님 기억하시죠? 그 직선제 우리 그 투쟁, 민주화 투쟁할 때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수직적 관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적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죠. 두 분이 받아들여서 대전환을 이끌어서 결국은 87년 12월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 두 분의 두터운 신뢰 관계에 운명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진행되는 당정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검사가 어떤 상명하복의 문화, 검사 통일제 이 안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그런 생활의 토대가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그러면요. 회의론을 제기하는 그러면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이 노태우 그 전두환 노태우 두 분 관계 수직적 관계입니다. 네. 사석에 항상 형님 호칭을 하고 거기는 예, 그리고 동기고 원래는 동기인데도 친구였었죠. 동기인데도 항상 사석에서는 형 동생으로 있거든요. 네. 거기도 상명하복 관계였거든요. 여기도 상명하복 관계죠. 네. 그런데 일단 정치판에 들어온 이상 본인이 국민적인 요구가 뭔지 당심과 민심의 요구가 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통령하고의 두 분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역할을 제가 주문했던 겁니다. 앞서 이제 중수청, 예. 수도권 청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과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 전 대표는 뭐 여전히 친당 창당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항상 저는 덧셈 정치를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덧셈 정치. 그러셨죠. 그래서 대선 승리의 기본이 된 어떤 선거 연합을 우리가 다시 복원시키자. 2039 대표되는 이준석계 그리고 중도계로 대표되는 안철수계 그 선거 연합의 복원을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신당 창당은 절대로 안 된다. 신당 창당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네. 과거에 총선 직전에 신당이 성공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1996년 JP의 자민련이 그때 충청도를 기반으로 영남까지 석권을 해서 50석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탈당 디데이가 지금 27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게 너무 시간이 그 타임스케일이 너무 아예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네. 일단 그 전에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김기현 전 대표께서 계속해서 탈당 무마 요구 탈당을 접어라라고 27일은 뭐 한 3일밖에 안 남았죠. 왜 알만 남았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빨리 한동훈 대 이준석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탈당으로 간다. 네. 이런 생각. 그런데 만약에 탈당이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가 새로운 혁신 과제를 던지면은 신당의 어떤 동력이나 주목도나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신당 성공 사례로 96년 JP 얘기했습니다만 예. 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국민의당도 한번 했죠. 했다고 나름 예, 평가를 하죠. 2016년도에 네. 35석 얻었죠. 예. 윤 의원 앞서 이제 여당 총선 승리 전략으로 예.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이재명 심판 이 프레임 대전환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총선 구도 문제를 지적하신 건데 예, 예.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이게 정권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정권에 대한 평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중간 평가 성격을 띈 총선이 한 4차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뭐 96년도, 2000년도, 2016년, 2020년에 있는데 거의 다 딱 한 번 2020년도 문재인 정부 여당 때 선거 승리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다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거 전환 프레임을 계속 주장을 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선거 전환 프레임을 어떤 심판론에서 이재명 심판으로 바꿀 수 있다. 왜냐?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가 뭐 8, 9개 되지 않습니까?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수사총괄한 분이 한동훈 법무장관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영장이 기각됐죠. 기각이 됐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게 벌써 네. 제가 알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거법 재판하고 있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하고 있죠. 성남 FC 불법 후원금 그 네. 3개 재판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수사가 4건이 있습니다. 뭐 쌍방울 그 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의혹 이게 연루돼 있죠. 또 의중교사 의혹 또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4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맞짱 대결에서 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새롭게 각을 세워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네. 한편에서 좀 얘기하는 것이 좀 대화와 타협이라는 맞습니다. 정치 본령으로 오라는 대화 주문인데 타협해야죠. 지금 이제 윤 의원 말씀하신 거는 예, 예. 일종의 이제 하나의 수사의 칼날을 계속 그런 끌고 가자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게 과연 김기현 총선 아니 그러니까 앞두고, 이제 네. 이게 결국은 그게 맞는 제가 김기현 전략일까요? 전 대표 시절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당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물밑 대화를 여러 번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겉으로 공중전을 하면서도 물밑 대화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다 동원을 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또 싸울 때 싸우고. 수사와 조사의 프레임에서 이제 좀 대화 타협의 분량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주문 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백장이 맞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야당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한 비대위원장은 이게 총선용 압법이라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총선 이후로 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저는 있는데. 일단 제 요건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된다고. 네. 왜 그러냐?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시킨 다음에 친문 검사들을 하려고 먼지털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환된 사람이 한 150여 명이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혀 무혐의였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혐의가 드러나니 그건 아니다. 야당의 일종의 정치 공세고 소위 말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김건희 특검 총선을 치르겠다는 야당의 고대 정치 전략이다. 지금 네. 특검법에 의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합니다. 그 특검이요 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하면서 뭐 얘기 한마디 하면은 뭐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전부 의혹해서 확대 재상생해서 그걸 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게 제2 요건입니다. 다시 요구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벌써 10년 전의 사건, 2010년, 12년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계좌를 베낀 사람이 91명입니다. 그 한 명 중에 91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요. 거기서도 가장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는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됐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전부 총동원을 해서 특검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 80억 원을 이상을 쓰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네. 이걸 한마디로 야당의 정치 공세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제 요건을 행사를 해서 다시 여야가 총선 이후에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권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동안 그러면 수개월 동안 뭘 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 임명이라든가 브리핑은 이미 이전에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최순실 특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유독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특검 이 자체가 특검이라는 게 사안이 중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도 대통령 결혼 전에 10년 전에 있고 91명 중에 한 명이고 또 기소한 사람도 완전 일시 무죄를 받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야당이 뭐 완전 악마 이미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총선 소위 말해서 특검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게 사안 자체가 되지 사안 않는다 자체가 이런 되지 말씀이시군요. 특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그래서 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국민들한테 설파를 해줘야 됩니다. 특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세세하게 사건을 공부해서 이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네. 야당의 완전히 이 정치 공세다라는 것을 네. 알려야 됩니다. 네. 외교안보 관련한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 5번째인데 예. 지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기도 한데 먼저 북한의 그 도발 의도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일단은 17일 날에 이제 단기 미사일 발사 시험했고 18일 날 ICBM 고체 연료를 네. 쏜 이제 화성 18형을 발사했는데 그게 보통 최대 고각 사격을 했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 고각 글쎄요. 사격을 해서 네. 최대 고도 6,500km, 비행 거리가 1,000km인데 정상 각도로 쏘면 이게 무려 15,000km 날아갑니다. 네. 평양에서 워싱턴 DC까지 거리 10,000km. 미국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이애미가 아니라 쿠바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정찰 그 군사 정찰 위성을 계속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5월달 실패, 8월달 실패, 지난 11월 22일 날인가 정찰 위성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뭐냐? 야,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군사 기지를 속속들이 쳐다보면서 언제든지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유엔 안보 결의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이 기술 이용한 유엔 안보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대통령 입장에서 도발에 대해서는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당연히 경고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야 남한이 만약에 핵 도발하면은 핵 공격하겠다. 근데 우리가 핵 도발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말 공포탄인데
문제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의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미국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핵 강성 보유 대국이다. 네. 보유 대국이고 그러니까 핵 군축 회담을 가자. 네. 핵 군축 회담을 가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강경한 군비 대비 태세가 원인이다 하는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네.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다. 북한이 아시다시피 남북한 이 공동 비핵화 선언을 한 게 91년, 92년 아닙니까? 남북한 공동 비핵화 선언을 파기했습니다. 그 2018년 4월 27일인가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고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이죠. 거기에 보면은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걸 언론에 털어놓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한 비핵화의 완전한 핵무장화가 됐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인데 우리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은 이제 외교안보 통이신데 예. 제가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내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여러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당선 가능성을 예. 점치는 분들도 점점 좀 많아지고 많아지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대북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변화도 예상되잖아요. 미국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11월 5일이죠. 대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한미 동맹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북한의 크고요. 핵을 인정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 그 방위 분담금 우리가 1조 조금 늦게 1조 좀 넘게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배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5배 인상 요구를 했고요. 또 주한미군 철수 운운했고 나토 또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자국중심이었죠. 자국중심이다. 철저하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지금부터도 조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가자. 그러니까. 핵 확산 저지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뭔가 우리 모르게 빅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게 지난 8월 달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국협력 체제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의 부침하고 상관없이 협력화, 제도화, 공과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방금 전 거고. 말씀이 그 대목인데 예. 우리가 당사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북한과 미국이 양국이 거래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참 용납하기가 그래서 쉽지 그게 않죠. 중요한 게 한미일 간의 협력을 제도화, 공고화,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북핵 폐기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도 북핵. 그래서 한미일 간의 협력의 제도화 속에서 결국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명확한 목표는 북핵 폐기다. 동결이 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예. 김주의 입단 등쟁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부여가 됐는데 후계 구도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저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김주애가 2013년생입니다. 13년생인데 벌써 작년 11월 달에 그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 건군절 행사에 엄마 이설주보다도 훨씬 상석에 앉혔고 또 아버지 김정은하고 같이 군 사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야 그러면 아들은 없어 김정은이는? 아들은 없냐? 그러니까요. 그 제가 알기로는 2010년생 아들이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계속 아들에 대한 첩보를 가지고 확인 중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는 일단 아들이 있는데 2010년생이고 외수하고 아프다. 평양에 거주하다. 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는데 아마도 신체적 결함이 있고요. 아마 그런 걸로 가능성하고 그러면은 여자인데 가능하냐? 또 둘째인데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이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일의 셋째 아들입니다. 정남 정치를 제치고 했는데 그래서 후계자 북한의 후계자론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또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하신 같이 그 조선의 뭐 그 샛별
또 샛별 여장군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샛별 장군이었고 그러네.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이라고 했는데 네. 이 호칭이 범상지 이런 호칭을 쓴다는 것 자체 후계 구도하고 맞물려 있고 우리 그 통일부 김영호 장관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딸 주애를 전면에 내세워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 갈등의 정치 또 만만치 않은 외교안보 현실 무거운 얘기 주로 나눴는데 소위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를 통해서 이게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날 이게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보면 오랜 정치하셨잖아요. 제가 올해 정치하면서 느낀 게 이제 네. 참 이 추운 겨울에 국민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풀어드리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정치의 본력은 대화 타협입니다. 대화 타협을 위해서는 이제 대화 타협할 수 없는 정치 제도 탓이 크다. 대통령제 폐해입니다. 대통령제는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승자 독식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이후에 대통령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새로운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또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될 걸 지나치게 지금 서초동으로 다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여의도 거기서 풀어야지 그걸. 여의도에서 검찰, 경찰.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어떤 의회 권력, 의회의 어떤 개혁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성탄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